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19세기 동아시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왜 일본, 중국, 조선 이 세 나라의 근대화 결과가 그렇게 달랐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 질문을 파고들기 위해서 저희는 미래학자이신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좀 살펴볼 건데요. 링컨 리더십 연구소 총재시기도 하고 인류미래 국제 세미나에서도 발표됐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손 박사님이 제시한 핵심적인 차이점, 소위 5가지 도그마라고 부르는 것들을 통해서요. 이 세 나라의 운명이 왜 달라졌는지 그 결정적인 지점들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도그마, 바로 각 나라의 체제 유연성 문제입니다. 손 박사님 연구에서 이게 참 인상 깊었어요. 보통 약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강점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손 박사님 분석을 보면 중국과 조선은 워낙 강력한 중앙 집권적 유교 시스템이었잖아요. 이게 오히려 변화에는 좀 저항이 컸다는 거죠. 아,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조였다. 네. 예를 들어 청나라 양모운동 같은 경우도 중체 서용이라고 해서 몸은 중국 걸로 두고 서양 기술만 쓰겠다. 약간 이런 접근이었거든요. 핵심은 안 바꾸려고 한 거죠. 네네. 근데 일본은 좀 달랐어요. 막부할에 여러 번들이 있었잖아요. 사치마번, 조슈번 이런 데들. 네, 봉건적인 구조였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분권화된 건데 역설적으로 이 번들이 각자 도생하듯이 독자적으로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고 실험하는 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아하,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됐군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 메이지 유신이라는 전면적인 개혁으로 가는 어떤 발판이 되었다. 손 박사님은 이 초기 대응력의 차이를 첫 번째 포인트로 보세요. 그렇군요. 시스템 자체의 유연성도 중요했지만 또 그걸 이끄는 리더십, 사람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이게 두 번째 도그마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는 리더십이에요. 일본에는 그 기존 질서에 좀 비판적이면서 서구 사상을 빨리 받아들인 하급 사무라이들이 있었어요. 사카모토 료마 같은 인물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유명하죠?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그냥 생각만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죠. 아주 과감하게요. 예를 들면 폐번치연 같은 거. 아, 번을 없애고 현으로 만든 거요? 네, 이건 기존 봉건 영주들의 기반을 없애버린 거니까 정말 혁명적인 조치였죠. 그리고 또 이와쿠라 사절단 보내서 서구 제도를 직접 배우고 오잖아요. 굉장히 결단력이었던 거죠. 네, 정말 실행력이 대단했네요. 근데 반면에 중국이나 조선에도 개혁적인 인물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 기득권 세력, 보수층의 저항이 워낙 강했죠. 아, 막혔군요. 네, 그래서 손 박사님은 시대를 읽는 눈이랑 그걸 밀어붙이는 추진력, 이 리더십이 있고 없고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들었다고 강조합니다. 결단력 있는 리더가 있었다면 그 다음은 개혁의 내용 자체일 텐데요. 얼마나 깊고 넓게 바꿨느냐. 이게 세 번째 포인트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개혁의 범위와 깊이, 이게 세 번째 도그마입니다. 그냥 무기 좀 바꾸고 기술 좀 배우고 이런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죠, 일본은. 훨씬 근본적이었다. 그렇죠. 사회 전체를 그냥 뿌리부터 바꾼 거예요. 예를 들어 신분제 폐지, 3인 평등이라고 하죠. 그리고 전국민 대상 징병제, 근대식 의무교육 도입, 또 국가가 막 나서서 산업 키우는 거, 부국강병 정책, 이런 걸 아주 당하게 밀어붙였어요. 정말 전방위적이네요. 네, 근데 중국의 변법 자강 운동이나 조선의 갑신정변, 갑오개혁 이런 것들은 물론 시도는 있었지만 기득권 반발이나 외세 간섭 때문에 좌절되거나 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손 박사님은 이걸 경로 의존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시기도 해요. 과거의 방식에 너무 얽매여서 새로운 길로 가기 어려운 상태인 거죠. 아, 익숙한 길만 가려고 하는? 네. 일본은 서구 모델을 그냥 베낀 게 아니라 자기들 사회 시스템 안에 완전히 녹여내려고 했다. 이 내재화 시도가 달랐다는 겁니다. 내부적인 요인들, 그러니까 체제, 리더십, 개혁의 깊이까지 봤는데요. 그럼 당시 국제정세는 어떻게 작용했을까요? 19세기가 제국주의 시대였으니까요. 네 번째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외교 전략, 국제 정세를 어떻게 활용했느냐 하는 거죠. 네. 손 박사님 분석을 보면 일본은 그 페리 제독이 한포 외교로 개항 압박하고 그랬잖아요. 네, 흑섬 내양 사건. 그렇죠. 그런 외부 위협을 오히려 내부 개혁의 동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러다 우리도 당한다. 빨리 변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아, 위기를 기회로.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일동맹을 맺는다든지 청일전쟁이나 러일전쟁에서 이기면서 국제사회에서 자기들 입지를 막 넓혀가고 국익을 챙겼죠. 굉장히 능동적인 외교였어요. 현실주의적인 접근이었네요. 그렇죠. 반면에 중국이나 조선은 아편전쟁 이후에 불평등 조약 맺고 열강들한테 이권 침탈당하면서 점점 주권을 잃고 국제 질서에 좀 종속되는 경향을 보였죠. 일본처럼 그 상황을 이용하거나 돌파할 외교적 힘이나 자율성이 부족했던 거고요. 자, 그럼 마지막 5번째 도그마입니다. 아무리 위에서 개혁을 외쳐도 아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용없을 텐데 사회적인 기반은 어땠나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사회문화적 기반과 대중의 수용성 문제입니다. 엘리트들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국민들이 따라와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강력한 민족주의를 막 고취시켰어요. 타라 입구, 즉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처럼 되자. 이런 구호 아래서 국민 에너지를 모으려고 했죠. 국민 통합의 구심점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동시에 의무교육을 빨리 도입해서 근대화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갖춘 사람들을 지원했습니다. 이게 인적 자본이죠. 아, 교육 투자. 네. 이런 기반이 있으니까 징병제라든지 산업화 정책에 국민들을 동원하는 게 상대적으로 좀 수월했던 거죠. 반면에 중국이나 조선은 워낙 땅도 넓고 민족도 다양하고 또 신분제 같은 내부적 간극도 크고 하다 보니까 통일된 국민의식 형성이 어려웠겠네요. 네, 그런 국민적 통합이나 근대교육 확산에 좀 더 어려움을 겪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손 박사님은 이 교육과 민족주의를 통한 어떤 아래로부터의 수용성, 이게 일본 근대화 성공의 또 하나의 중요한 토대였다고 보세요. 들어보니까 정말 어느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네요. 손동원 박사님의 분석은 일본의 성공이 그냥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그 내부 시스템의 유연성, 리더십의 결단력, 또 개혁의 깊이와 범위, 그리고 국제정세를 활용한 외교 능력, 마지막으로 사회적 통합 능력까지 이 모든 게 맞물린 결과라는 걸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조선은 또 그들 나름의 다른 어떤 내외부적인 제약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가게 된 거고요. 그 결과가 사실 오늘날 동아시아의 모습에도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손동원 박사님이 여기서 던지는 질문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19세기 근대화라는 건 결국 부국 강병, 그러니까 국가의 부와 군사력을 키우는 데 굉장히 집중된 모델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21세기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은 좀 다르다는 거죠. 기후변화라든지 극심한 불평등 문제, 팬데믹 같은 이런 전 지구적인 위기 앞에서 과연 그 19세기식 부국 강병 모델이 여전히 유효한가? 생각해 볼 문제네요. 네. 어쩌면 우리는 이제 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든지 인간 중심의 가치, 이런 것들을 더 우선하면서 진보나 발전이라는 개념 자체를 좀 새롭게 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이건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화두인 것 같습니다.